자, 그럼 시작을 하죠. 40분이 됐으니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 판피학교 신구약 중간사 연대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네. 좋습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어떻게 첫 시간이니까요. 잠깐 좀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설명 깊게 하려고 하면 뭐 쉴 새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잠깐 돌아가면서 우리 이 시간에 임하는 각오를 한마디 이렇게 한 말씀씩 이렇게 왜 이걸 선택하게 됐는지 그런 뭐 왜 이 과목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 잠깐 한마디씩만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명애 원사님부터 시작 한번 해주시죠. 네. 구약은 많이 접하잖아요. 중간사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감이 하신다고.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는 그 마음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영 권사님. 지난번에도 재밌게 잘 듣고 또 내용이 충실해서 좋았고 특히 교재가 할인해서 네, 그렇죠. 이 교재, 이 교재를 가지고 싶어서 이런 교재가 없습니다, 국내에. 네. 그리고 기왕에 등록을 했으니까 잘 듣고 잘 살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녹음이 안 됩니다. 네, 마이크를 찬 저만 녹음되니까요. 네,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이 앞에 부분은 자를 거거든요. 네, 베트남 보낼 때 자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말만 녹화가 됩니다. 녹음이 녹화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네. 저도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다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가. 네, 은혜까지, 네. 은혜까지, 네. 또 중간사가 정말 접하기가 힘들어서 네.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연대기 시리즈는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모든 연대기 계속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경아 집사님. 저는 비슷한데요. 일단 매주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중간사는 강양규 목사님이 한 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연결을 시켜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은희 권사님. 어떤 강의가 연결이 돼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짝꿍도 네. 와서 듣게 돼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저는 평소 목사님 설교를 상당히 애지중지하는 이거 히터 좀 잠깐 끄겠습니다. 네. 네. 이 강의도 그에 못지않을 거 아니냐는 기대 바람 속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네. 웬스 가문이 이렇게 많은지 네. 무슨 아미르 타이오스 이 스자가 이게 그리스어에서 이렇게 단수형에 붙이는 어미 발음이거든요. 쪽지 시험 보면 망하겠고 쪽지 시험, 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은데, 네, 대부분 객관식입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네, 감사합니다. 기대감은 좋은 겁니다. 네, 기대는 좋은 겁니다. 기대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냥 권영 집사님. 일단 시간이 되는 날을 확인했고요. 네. 그날에 있었던 이 강좌 목사님께서 진행하셔서 네. 뭐 시간 맞다는 거 찾다 보니까 네, 들어오게 됐다 뭐 그런 말씀. 네. 박준범 집사님. 네, 우리 일명 여기 반에서는 이제 백준범이라고 불립니다. 네. 네. 100점에 대한 네, 지난번 강의 때 100점을 못 맞아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 스스로 유식해졌습니다. 저도 계속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미자 집사님. 땡땡 치라는데 나중에 강요해. 지금 나가 이제 지금 그 성격도 이쪽이랑 강요 목사님 것도 들었는데 신관사는 매번 들을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겠어서 이번에 좀 재수를 하면 조금 나으려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사면대기를 다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이제 계십니다. 이렇게, 네. 사면 연대기 3개가 저희가 개설이 됐었는데, 두한국 연대기가 있었고, 토로들의 연대기, 그리고 이 중간사 연대기까지 다 들으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제 팬이라고 해도. 예. 이 교재는 우리나라에 없는 교재입니다. 네. 단 하나밖에 없는. 요 정도 내용이 들어있는 책도 없습니다, 심지어. 네. 이게 다 들어있는 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제가 저자 직강으로 이걸 아주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잘 공부하시면, 다 외워서 떠오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당연히. 네. 끝나면 대부분 까먹으실 텐데, 그 내용이 어딨지? 그치, 이 교재에 있지 하고 찾아서 읽으실 수는 있게 되면은 성공한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다 외우고 있는 거는, 네, 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외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 전화번호 전 못 외우고 다니는데, 네, 그런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찾을 수 있는 게 어디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교재에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릴 수가 있고,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참, 네. 운이 좋으십니다. 네, 이런 강의를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에서 이런 강의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압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죠. 제1강, 우리 혼돈의 시기라는 강의, 제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담겨있는 이 책 안에 담겨있는 연대는 기원전 400년경부터 기원전 4년경까지입니다. 4년이면 헤롯이 이제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만 하냐면 중간사 연대이냐 신구약 중간사이기 때문에 헤롯이 죽을 때쯤 되면 신약이 이미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까지는 가지 않고 딱 성경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400년대 기원전 400년대 아마 초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연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초반 때인가 같고 414년에 이미 다른 총독의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 이전까지만 총독 임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관부터 이 딱 기원전에서 기원후로 넘어가는 거의 그 시점까지에 관한 역사가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볼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재 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연대 바가 이제 쭉 이어져 갑니다. 이 바가 이제 쭉 옆으로 이어져 갈 텐데요. 이때쯤이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인데요. 기원전 431년부터 336년까지입니다. 길죠? 한 100여 년 되죠? 긴 연대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중간사이긴 하지만 세계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과 관련된 중간사를 배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은 뭐하고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0여 년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뭐하고 살았는지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조금 한 번에 좀 뭉쳐가지고 한 번에 이제 이 기간을 처음 이제 다루게 되지요. 이 기간은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혼돈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단히 이제 혼란한 시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큰 세력이 있었는데요. 동쪽에는 이 시기에 페르시아가 있었고 서쪽에는 이제 그리스의 여러 세력들이 힘을 크게 이제 키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양쪽에서 동시에 혼란에 빠지는 그런 시기가 이 100여 년 기간 동안 벌어졌던 사건들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가면은 맨 마지막 6페이지에 가면 이제 이번 교재에 또 새롭게 하나 추가된 게 이 시기 세계사 연표 관련 내용인데요. 요걸 한번 이제 추가를 해봤는데 그 이전 교재에는 요걸 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없어요. 네, 남아있지가 않아요. 네, 뭐 기원전 2333년에 뭐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고는 하는데 기록이 남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돼 쓸 게 없네. 심지어 동쪽에 동양 쪽에 남은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별로 없습니다. 역사 기록 자체가 남은 게. 뭐 하나라, 뭐 하나라, 은나라 뭐 있다는데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제 이 교재를 다룰 때쯤부터는 기록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이 남게 되어서 이거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면요. 오늘 주요 인물은 아미르타이오스. 사실 이 인물이 그렇게 비중이 있는 인물은 아닌데, 한번 넣어줬습니다. 이집트 사람이고요. 근데 이름은 그리스식이죠. 오스. 오스, 이거 이제 그리스식 발음, 남인 1인칭 단수 남성일 때 이제 오스로 이제 많이 끝납니다. 숫자로 많이 끝나는데, 아미르타이오스라는 인물이 이제 이집트 인물입니다. 뭘 했냐면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나오죠.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집트와 관련된 역사 그런 것들은 뒤에서 이제 같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성경에 아닥사스다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2세가 이 시기엔 주요 인물이고요. 세 번째 필리포스 2세. 누굴까요? 필리포스는? 예습을 다 하셨을 테니까. 그렇죠. 네, 동영상 들리진 않으시겠지만 이미 다 대답하신 겁니다. 네, 그렇죠. 마케도니아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그러니까 대왕이라고 부르는 알렉산드로스 3세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에 관한 설명은 뒤에 이제 나오니까요. 거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소제목입니다. 페르시아의 전성기와 쇠퇴. 자, 먼저 빈칸 한번 채워보죠. 다니엘 8장을 읽고서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같은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요새의 속도에서도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 8장이 이제 많이 인용이 됩니다. 8장 그리고 11장 이것들이 이제 교재 앞으로 예습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나오는데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근데 그 인용이 아주 되게 흥미롭게 인용이 돼요. 그래서 보수적인 계열에서는 이 구절이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예언을 했다라고 받아들이고 자유주의 쪽에서는 이 기록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역사 기록이다라고 받아들여요. 다니엘이 직접 쓴 건 아니고 그 후대에 이런 일들이 지난 후에 그 내용을 이제 역사 기록을 해서 다니엘의 예언으로 이제 돌렸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기록을 예언으로 보진 않고 역사 기록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정확하고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특히 이제 11장 넘어가면 장난이 아닌데요. 네. 자, 다니엘 8장을 보면은 두 뿔 가진 순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오고 나중에 난 것이 더 앞에 난 뿔보다 더 길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메대와 바사 왕이었다라고 나오죠. 이 메대가 세계사에서 메디아라고 부르는 그 나라고요. 바사는 페르시아죠.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이 이제 다니엘서에는 벨사살 3년에 이루어졌다라고 8장 1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공식적인 왕인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성경엔 이제 벨사살도 왕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공식 기록에는 공동통치자 정도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이 기록이 이제 지난 과목 말미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역사책에 안 나온다, 역사 기록에 안 나온다, 그래서 성경 뻥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발견돼 버렸다고 했죠. 그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록이 나중에 이제 발견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 막 뻥이라고 막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뻥 찌게 돼 버렸는데,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나보니두스의 뒤를 이어서 뒤를 이은 게 아니라 나보니두스가 초기에 충돌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나보니두스가. 왜 충돌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과목,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물론 다 기억은 나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죠?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나보니두스가, 네, 그렇죠. 종교와 관련된 개혁을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니두스 어머니가 달신을 섬기는 여사자의 출신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달신을
바벨론의 최고 신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바벨론의 최고 신은 벨 뭐 이런 신이었거든요. 당연히 최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원래 계급들, 귀족들과 성직자 계급한테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크게 막 싸우고 막 반란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나보니스가 삐져서 저기로 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공동통치자의 자격으로 다니엘 그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제 그때에 다니엘이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크게 용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라는 인물,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이름도 키루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키루스에서 키루스 2세라고 나오죠. 키루스 2세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크게 성장시켜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 지역의 패자가 되죠. 이 지역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또 고레스가 메디아의 영역, 메디아는 원래 외할아버지 나라였다고 했잖아요. 외할아버지가 메디아의 왕이었잖아요. 네, 외할아버지를 공격해가지고 메디아를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 리디아를 정복하고 바벨론까지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인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인데 역시 캄비세스 2세는 1세가 또 있겠죠. 1세는 누구냐면 고레스 아버지가 1세였습니다. 캄비세스 1세였습니다. 캄비세스 2세가 아버지에 이어서 이집트까지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이전에 있었던 4대 강력한 나라를 다 한 번에 정복해서 이 지역을 통일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였던 겁니다. 거기 앞에 나왔죠. 그 예언 가운데 보면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딱 그 말처럼 페르시아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일부까지 걸치는 영토를 가진 대제국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강력한 페르시아의 적으로 떠오른 것이 그리스였다는 거죠. 그리스는 이제 헬라라고 불리는데 왜 헬라라고 불리느냐?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도 부르고 하잖아요. 왜 헬라라고 부르냐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을 헬레네의 후손이라고 여겼어요. 예. 헬레네의 후손, 헬레네 여신의 후손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자기들을 부를 때 헬라스라고 불렀어요.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을 헬라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헬라라고도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그리스였습니다. 이제 그리스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네, 여기가 이제 그리스 아닙니까? 네. 쓸데없이 정교하죠. 네, 제 그림의 특징은 네, 있을 건 다 있는 아주 정교한 그림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긴 나일강, 여긴 요단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소아시아, 터키죠 오늘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여기를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이제 갈 데가 어디일까?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동쪽에는 없어요. 별게 없어요. 그냥 초원지대고 산악지대고 막 그래요. 별게 없어요. 아직 그렇게 중국은 한 요 정도 여기에 인도가 있고 중국은 한 이 정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한동안 가도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이제 서쪽에 이 그리스 지역에는 이제 오래전부터 한창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특히 이제 또 그리스 쪽의 사람들이 이쪽에까지 이제 식민을 해가지고 소아시아 서쪽의 여러 도시들이 다 그리스 계열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까지 먹고 나서 보니까 얘네까지 정복하고 싶었던 거죠. 이 시기 이제 그리스는 한창 이제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상업활동, 무역활동 하면서 이제 막 발전하고 막 그럴 만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가. 첫 번째 누구였을까요? 네? 네? 네.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다리우스 황제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일으켰던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네, 원래 이제 같이 전쟁했으니까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서양 쪽에서 본 시선입니다. 네, 페르시아랑 싸운 전쟁이란 뜻이에요. 페르시아 전쟁 하면 원래 이제 두 나라 이름을 같이 붙이려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붙여야겠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1차 원정 때는 유명한 전투가 마라톤 전투죠. 마라톤 평에서 온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죠. 그래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 죽어버렸고 그의 아들이었던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나라를 다시 한번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맞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네. 크세르크세스가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모아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 그러고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실패합니다. 이번에 유명한 전투는 테르모필레 전투랑 살라미스 해전이죠. 두 개의 전투를 통해 지난 학기에 이제 다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자마자 늘 이제 패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는 두 번의 전쟁을 크게 일으켰는데 여러분 전쟁 한번 일으키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안 해도 사는 건데 이걸 굳이 하려면 여분의 힘을 모아서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쏟아붓는 것도 수십만 명, 뭐 그리스적 기록엔 헤로도토스 뭐 기록에는 뭐 100만 명이니 뭐 200만 명이니 뭐 좀 숫자 뻥튀가 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그만큼은 안 됐을 건데 그래도 수십만 명, 한 30만 명 가까이, 30만 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30만 명 모으는 게 장난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각지에서 뽑아온 30만 명을 데리고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수개월 이상, 가는 데만 수개월 이상 걸리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죠. 들어가는 돈이며 무기도 지워줘야 될 것이고 뭐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돈을 막 이만큼 들어가지고 다 와가지고 여기다 다 쏟아붓고서 돌아가면은 이건 무슨 느낌이겠습니까? 이건 막 집 팔아서 강원랜드 갔는데 하나도 못 가고서 택시비만 건져서 겨우 서울 도착한 어떤 그런 느낌인 겁니다. 네. 돌아와가지고 다시 갈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죠. 그럴 능력도 없고. 이렇게 이제 거의 뭐 한동안 엄청난 타격을 입어가지고 크게 힘이 약화가 돼버립니다. 이 틈을 노려서 이집트가 이제 독립을 시도를 하는 거죠. 캄비세스 2세 때 이집트가 이제 정복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독립을 시도하려고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페르시아가 그렇게 생각한 만큼 강한 건 아니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각지에서 반란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동안은 페르시아는 이제 반란 진압하는 게 먼저인 거죠. 그죠? 내 땅 보호하는 게 남의 땅 뺏는 것보다 일단 기본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창 이제 반란 진압하러 다니느라고 외부로 그리스 쪽으로 힘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번 언제 이제 끝나느냐? 448년 교재 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아테네에서 칼리아스라는 사람이 참 이 교재에서 굵은 글씨로 나온 건 다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도시 이름, 나라 이름 다 헷갈리실 것 같아요. 모르는 이름이니까 다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사람 이름이라도 좀 구별해 드리자 싶어가지고 굵은 글씨로 나온 건 사람 이름입니다. 칼리아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아닥사스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랑 만나서 양측의 그 세력 경계를 이렇게 정하는 그런 회담을 합니다. 이게 이제 칼리아스의 화약, 뭐 칼리아스의 평화 조약, 뭐 그렇게 이제 세계사에서 불리는 조약인데요. 이제 두 세력이 이제 대충 이제 그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어지냐면 이쪽 그리스 쪽 이쪽 도시는 니네가 졌으니까 포기해. 이쪽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이쪽 그리스 식민지 이오니아 쪽이라고 불리고 여기까지는 너네 포기해. 여기쯤에서 금 긋고서 이 동쪽은 니네 땅 해라. 대신 이 서쪽으로는 넘어오지 말아라고서 이제 서로 이제 금을 긋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양쪽에 치열하게 싸우던 이제 싸움이 소강 상태, 이제 거의 이제 평화협정이 맺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아닥사스다가 서쪽이 염려가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죠. 첫 번째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고 두 번째로 보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왜냐하면 제국 서쪽이 불안불안하거든요. 이미 지금 그리스랑 싸우다가 지기도 했고 이쪽 뭐 소아시아의 뭐 총독 메가비주스라는 총독이 막 반란도 일으키고 남쪽에 그 이집트는 뭐 이집트 사람들 토착민들이 계속 반란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서쪽을 안정시켜야겠다 싶은데 서쪽 딱 여기 요충지에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여기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이 지역을 좀 안정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보냈던 사람이 에스라랑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과목에서 했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이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첫 줄에 478년에 있었던 제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480년에 시작해서 478년에 끝난 전쟁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BC 478년에 있었던 제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 지역에서는 페르시아의 위협을 들어가는 군사 동맹이 발성되었습니다. 네, 이걸 델로스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맹 세력의 중심에는 아테네가 있었는데 동맹에 가입한 폴리스들은 동맹 상대를 위한 함선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동맹에 참여한 각 나라들이 평등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테네의 영향력이 강해졌고 BC 448년 칼리아스 협정으로 페르시아에 대항한다는 애초의 동맹 목적은 사라졌음에도 동맹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아테네는 동맹의 부분을 자국의 건축을 하는데 이용했는데 사실상 아테네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주를 공격했고 이에 반발하는 폴리스들은 아테네의 강력한 경제국인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쪽이 승리합니다. 근데 2차 페르시아 전쟁을 마지막에 끝장낸 전투가 뭐였다고요? 제가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해전입니다. 해군을 이끌고 가서 그리스 함대랑 싸워가지고 크게 이겨버린 거죠. 근데 이때 그리스 연합 해군을 주도했던 세력이 누구냐면 아테네 해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물리친 다음에 아테네가 목소리를 좀 많이 높인 겁니다. 야, 우리 때문에 이긴 거 아니냐, 우리 해군 때문에 이긴 거 아니냐. 아테네가 예전부터 이 해군력을 강화하는데 대단히 공을 많이 들였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스파르타는 육군이 육군 최고면서 육군에만 막 몰빵한 그런 나라가 스파르타입니다. 아테네는 해군 쪽에 이제 힘을 많이 쓴.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 막 여러 나라들이 이제 막 우리 힘을 맺어가지고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페르시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끼리 힘을 모아야 돼 하면서 막 모아서 만들어낸 개가 델로스 동맹입니다. 조금씩 이제 개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주는 아테네란 말이에요. 아테네는 이제 개돈을 이제 모아내는데 이 개주가 돈을 받아갔으면은 이제 뭘 해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뭐 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라도 이렇게 같이 뭐 어디 놀러 가든지 뭘 사주든지 뭐 선물 주는 뭘 해야 되는데 돈을 먹는데 자꾸 개돈의 일부를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개원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쟤 뭐냐? 근데 탈퇴하고 싶은데 탈퇴도 못하게 해. 예. 한 번 들어오면 끝이 막 이런 악덕 개주가 바로 이 아테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아테네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 도시국가 되게 여러 지역에 힘을 발휘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주도하면서 돈을 갖다 써, 너 어떻게 저렇게 막 지시하고 명령하면서 크게 이제 힘을 쓰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테네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들이 모여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이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거기 이제 그림 보시면, 오른 3페이지, 교재 3페이지에 그림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로 이렇게 쳐진 쪽이 그 델로스 동맹 쪽이고, 녹색 중심으로 쳐진 쪽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름이 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냐면, 거기가 펠로폰네소스예요. 네. 여기 이제 그리스를 다시 조금 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예요. 이름이. 네, 땅 이름이에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스파르타고 아테네고 요 사이에 코린토스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가 있는 거죠. 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 동맹을 결성합니다. 우리 둘이 막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다가 양쪽이 충돌을 벌인 게 BC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30년 동안 이어집니다. 징글징글하겠죠. 근데 3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싸운 거는 물론 아니고요. 고대 전쟁은 그렇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전투하려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농사는 농사대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 병사들은 상비군이 아니고 다 시민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싸움이 나면 이제 불려와가지고 징병해가지고 이제 싸우고 끝나면 다시 가서 이래야 되고 30년 동안 일 안 하고 싸움만 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다 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30년 동안 뭐 상당 기간 소강 상태도 이어지고 뭐 아무튼 막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투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30년 정도 걸리는데요. 30년 동안 싸웠으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쪽도 결정적인 우세를 갖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누가 힘이 애초부터 쌌으면 30년까지 가지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리하게 그냥 티격태격 막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소한 것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때 당시 이제 왕이 뒤에 이제 다시 한번 페르시아 입장에서 한번 이 시절 설명이 될 텐데요. 페르시아의 황제가 스파르타를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가 미워서겠죠. 네. 아테네가 조금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스파르타는 대단히 고립 성향이 강한 친구입니다. 예. 그 학교 가면은 막 말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누가 건들면 막 들이받고 막 그런 아이들. 이게 스파르타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스파르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스파르타가 나선 이유는 아테네가 싫어서예요. 예. 아테네가 너무 잘 되는 게 그냥 싫어. 난 제가 잘 되는 게 싫어. 그래서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주도하는 어떤 운동에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아테네가 막 뭘 해도 스파르타는 절대 참여하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양숙이었던 나라인데 그 페르시아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테네 쪽보다는 스파르타 쪽이 이기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겠다 싶은 판단이 든 거예요. 왜냐면 아테네는 상업을 중심으로 사는 도시거든요. 상업을 하려면, 무역을 하려면 막 외부 세력과 외부 지역과 막 계속 교류도 하고 막 그래야 된다. 뭐 세력을 넓혀야 돼요. 근데 스파르타는 농업 중심 국가예요. 농업 중심은 외부 땅 필요 없어. 그냥 자기 먹고 살 만큼 자기가 그냥 농사 지어서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확장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스파르타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주도권이 딱 꺾여버리고 그리스 전체 지역에 대한 패권을 스파르타가 쥐게 되죠. 근데 이 스파르타가 404년경에 이제 끝나는데요. 이 스파르타에 반대했던 나라가 또 생깁니다. 왜냐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반에 싸움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자꾸 이제 이것저것 막 시키고 막 뭘 해 이제. 그게 또 이제 위협적으로 느끼고 싫어지는 사람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스파르타 어떤 그 딱딱한 어떤 그런 면을 대단히 싫어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코린토스였습니다. 이 코린토스가 얼마 전에 스파르타한테 졌던 아테네 그리고 테베라고 불리는 테바이 원래 그 동네 사람은 테바이라고 부를 텐데요. 테베라고 불리는 이 나라들과 손을 잡고 스파르타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코린토스 전쟁입니다. 기원전 387년입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404년에 패권을 잡았으니까 20년도 못 유지한 거 30년 싸워가지고 20년도 패권 유지 못하고서 금방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이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또 한참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또 누가 끝내줬느냐?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또 끝내줍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개입을 하는데요. 스파르타 내가 너네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땅을 줘라. 땅을 줘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이오니아 지역을 뺏겼던 쪽을 다시 페르시아가 먹기로 하고 이 지역을 먹기로 하고 이 서쪽은 스파르타가 지배하고 이쪽 이오니아 지역은 원래 우리 땅 아니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줘. 그래서 여기를 나눠 먹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쪽에서는 죄를 도저히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는 뭐 오케이 뭐 저쪽은 어차피 우리는 별 상관없어. 이쪽이 탐났던 거는 아테네나 이런 쪽이에요. 이쪽이 자꾸 무역하고 교육하고 해서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이쪽이 탐나는데 스파르타는 그냥 여기 안 나가면 그만이라니까요. 예. 저도 집에서 안 나가면 되게 편하거든요. 스파르타 그런 거. 막 집에 나가야 편한 사람이 있고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스파르타는 그래 거기 보고 어차피 우린 거기 신경도 안 써. 그래서 협정을 맺고서 이 전쟁을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패권이 371년까지 조금 더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해에 레욱트라 전투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결국 패하죠. 스파르타가 패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도 세력으로 떠오른 것이 테베입니다. 테바이라고 부르죠. 이 테베에는 신성부대라고 불리는 정예부대가 있었고 또 사선대영이라는 특별한 전술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테베를 이 지역 그리스 지역의 주도 국가로 만들죠.
신성부대는 기원전 378년에 창설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예부대인데요. 일설에 의하면 이 300명이 게이 커플이었다. 150쌍의 게이 커플이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게이 커플이.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나가서 싸우면 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개입되어 있었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원래 전투에 나가서도 이렇게 전우회가 강력하게 발휘되면 전투력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이 그리스 나라의 군인들은 싸우는 사람들은 시민들이라고 했잖아요. 시민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테베의 이 300명의 신성부대는 일 안 하고 그냥 체력 단련하고 군사 훈련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생활비는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거죠. 국가 자금으로 책임져 주는.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양성을 한 겁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 300명이 엄청나게 파워를 자랑합니다. 근데 300명 갖고 뭐 하겠냐 싶을 수 있는데 이즈음 되면 스파르타의 정예군이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어지죠. 스파르타는 아까 얘기했지만 폐쇄적이거든요. 시민을 외부에서 이주해온 사람을 시민으로 안 받아줘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양친이 다 스파르타 사람이어야만 그 자식을 시민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싸움은 계속해서 나가고 사람은 죽어가는데도 보충할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파르타 그 정예군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물론 동맹군 따라오고 하는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스파르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전투 기계로 이제 만들어지는 차원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300명의 정예부대가 다 가가지고 전장에서 활약을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나머지 도시국가의 군인들은 평소엔 그냥 일을 하다가 전투돼서 싸우러 나온 사람들인 거고 뭐 그런 거죠. 300명의 정예 뭐 특수 부대랑 예비군 2,000명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뭐 그런 느낌인 겁니다. 이 300명이. 막 그러고 나가서 이제 그래서 거의 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300명의 신성부대가 누구한테 깨지느냐? 알렉산드로스한테 깨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리스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져 버리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사선대영이라는 게 필요한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건 뭐 관심 있는 분들만 관심 있을 수 있는데 사선대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전투는 이제 양쪽이 진영을 갖추고서 보통 이제 전투를 벌입니다. 네. 네, 이제 이게 양쪽이 이제 시간을 두고서 이제 왜냐면 다 이제 보병들이니까 와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준비 땅 해서 싸웁니다. 근데 이렇게 전투가 준비가 되면 제일 강한 부대를 어디다가 배치하냐면 보통 우익에다 배치합니다. 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제 왼손에는 원형 큰 방패를 오른손엔 긴 창을 들고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싸우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기본적인 모습이고 제일 강한 부대를 이제 보통 우익에다 배치를 해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져서 땅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니까 딱 부딪히면 보통 이렇게 돌아가요. 전투가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열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긴 쪽 이쪽이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강한 부대는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근데 이 테베에 아주 천재적인 전략가가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왼쪽에다가 이 강한 부대를 배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왼쪽과 중앙을 뭐 병력은 얼마 없으니까 병력은 거기서 피장파장이니까 왼쪽과 중앙을 얇게 하고 오른쪽을 막 엄청나게 강하게 키운 그런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진영 배치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투 시작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이 이제 점점 맞아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부딪히게 되면 이쪽이 이겨요. 훨씬 더 강한 부대가 몇 겹이나 이제 붙어 있으니까. 이쪽은 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세력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맞부딪히지 않고 조금씩 뒤로 빠집니다. 그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부대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겠죠. 위아래가 이제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고 여기는 뭐 이제 더 깊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상대편은 이제 이게 뒤로 빠지겠죠. 이렇게 뒤에 빠지면서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기에서는 완벽하게 이걸 깨뜨려버리고 후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있던 부대가 그 뒤에서 이제 공격을 하죠. 앞뒤로 이제 협공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전투나 현대 전투나 전략,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이겁니다. 누가 적의 뒤를 잡느냐. 그래서 뒤에서 공격하면 뒤쪽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병력을 적의 뒤로 보내서 앞뒤로 포위를 해서 끝낼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거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전까지 전투는 그냥 숫자 싸움이에요. 이렇게 서로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누가 이기나 하고서 막 힘센 놈이 이기고 많은 놈이 이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천대적인 전략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전략을 살짝 버티고 뒤에 있다가 뒤로 돌아오면 이제 협공을 해서 끝내버려. 이게 이제 사선전 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예. 사선으로 이제 전투가 지어진다고. 그 이전에는 이렇게 싸우는데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격파가 되면 이쪽은 좀 앞으로 갔다가 뒤에서 이제 치게 되는. 이 사선 대형을 써가지고 이 태베가 크게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그래서 짱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탭에 누가 와 있었냐면 그 밑에 나오죠. 필리포스라는 인물이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잠깐 그리스 얘기 잠깐 여기서 중단하고 4페이지에 페르시아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에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델로스 동맹 만들었다가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부딪히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코린토스 전쟁 벌어지고 그 다음 레우크트라 전투에서 테베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 100여 년 동안 아테네가 주도했다가 스파르타가 주도했다가 코린토스 조금 반짝했다가 테베까지 이어지는 주도 세력이 계속 바뀌면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힘을 막 내부에서 소진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100여 년 동안 그리스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이 시기, 같은 시기에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4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이 시기 이제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성경에 아닥사스다라고 나온 아닥사스다 누굽니까? 누구 남편이죠? 네, 에스더 남편이죠. 네. 아닥사스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424년에.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 크세르크세스 2세인데 45일 만에 형제인 배다른 형제인 소그디니아누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45일 만에. 근데 이 소그디니아누스도 정통성이 없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후궁의 아들인 오쿠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최종 승자였던 오쿠스가 페르시아의 왕위에 올라서 다리우스라는 이름의 왕명을 취합니다. 앞에 다리우스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다리우스 2세라고 부르죠. 이게 42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423년이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테네, 그리스 쪽에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벌이고 있던 시기입니다. 아테네 편하고 스파르타 편하고 죽을 둥 살둥하면서 막 싸우던 그 시기에 페르시아에서는 왕위가 차지안을 놓고서 막 서로 죽이고 있었던 거죠. 자, 다리우스 2세가 왕이 되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펠로포스 전쟁이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 그리스 쪽에 영향력을 조금 행사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왕자였던 키루스를 보내가지고 스파르타의 해군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죠. 근데 이 전쟁이 끝났던 404년에 이 다리우스 2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전쟁은 열심히 이기게 해난다. 스파르타 이기게 해난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노려서 이집트에서 아미르타이오스가 독립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까지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2세가 정복한 이후로 페르시아의 황제가 곧 이집트의 파라오이기도 했던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미르타이오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집트 토착 왕조를 다시 재건을 합니다. 이게 이집트 제28왕조입니다. 지난 학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이집트는 왕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누구 왕조 나라 이름 굳이 붙이지 않고서 그냥 후세 역사가들이 그 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그냥 숫자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제26왕조를 이집트 제26왕조는 토착 왕조인데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점령하던 시기를 제 이집트 27왕조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몰아내고 28왕조를 새롭게 세운 거죠. 다리우스 2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이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 아닥사스다 2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앞서서 이제 코린토스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죠. 그래서 협정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스파르타 도와줄 테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부르는 그쪽 우리한테 넘겨. 스파르타가 오케이 협정.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서 나머지 세력과 코린토스 동맹 간에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그리스 본토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고 페르시아는 소아시아 서쪽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는 뭐 궁전도 다시 세우고 엑바타나 다시 건축도 하고 막 그렇게 힘을 쓰다가 358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에게 왕위가 이어지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는 왕위에 오르면서 경쟁자가 될 만한 친인척들을 모두 숙청해 버립니다. 그리고 343년에 페르시아로부터 잠시 독립해 있던 이집트를 패퇴시키고 재정복에 성공합니다. 이 왕조를 이집트 31왕조라고 부릅니다. 왜 28왕조 다음은 31왕조냐? 28왕조의 파라오는 아르타미오스 한 명밖에 없고요. 금방 반란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2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28왕조를 세웠는데 독립에 성공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아들한테도 왕위를 못 물려주고 죽고 새로 반란이 일어나서 29왕조가 세워지고 29왕조가 있다가 또 쓰러지고 30왕조가 세워져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네. 그 한 100수십 년 동안 지배당하면서 자기들끼리도 뭐 의견 통일이 이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새로운 왕조, 다시 한번 두 번째 페르시아가 정복한 이집트 31왕조가 거기 세워집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는 뭐 여러 건축물들을 세웠다. 수도였던 페르시폴리스 여러 건축물을 세웠다라는 뭐 기록 정도만 있고 환관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바고아스라는 이름의 환관이었는데요. 이 바고아스가 선왕의 아들이었던 아르세스를 왕위에 앉히고서 이 사람은 이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4세라고 부르는데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가 4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걔를 죽여버리고 그의 사촌이었던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게 이게 다리우스 3세입니다. 이게 다리우스 3세입니다. 이 다리우스 3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 과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과의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알렉산더랑 싸웠던 이 왕이 바로 이 사람이죠. 이게 336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쪽에서는 계속해서 스파르타, 아테네 뭐 그러고서 막 서로 싸우고 있었고 동쪽에서는 페르시아가 이걸 적당히 이용을 하면서 뭐 소아시아 지역 다시 차지하긴 했지만 이때부터 뭐 본격적으로 막 암살이 일어나고 막 권력 투쟁이 막 아주 지저분하게 복잡하게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내부 왕권이 이렇게 반란이 여러 이렇게 암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내부가 단합되지 못하고 힘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인 거고 당연히 이런 시기에는 외부로 원정을 떠나거나 정복 사업을 펼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고 서쪽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게 누구냐면 마케도니아입니다. 네, 마케도니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리스 지도를 그리시면 네, 그리스가 이제 지도가 이제 네, 이렇게 생겼죠. 네. 마케도니아는 이제 이 북쪽에 있었던 이제 세력입니다. 근데 원래 마케도니아가 이 시기에는 별로 힘이 없었어요.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국에 막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그리스 쪽은 자기들이 대단히 문명화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저 북쪽에는 야만인들이 사는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리스어로 야만인이 바르바로인데 이게 왜 나오냐? 쟤네들이 하는 말은 도대체 뭐뭐뭐 하는 것처럼 못 알아듣겠어. 그래가지고 바르바로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대단히 무시를 해요. 쟤네들이 하는 말 당연히 버버버버 하는 애들 그렇게 부를 정도로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는 북쪽에 위치하면서 이 북쪽의 여러 민족들과 접촉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쪽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보기에 이 북쪽의 마케도니아는 반은 야만인이랑 섞인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여겨졌어요. 물론 마케도니아는 그리스계 나라로 인정은 하는데 반쯤 야만인 피가 섞인 그런 나라 정도로 약간 좀 열등한 애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쪽에는 산악지대도 많고 막 그래서 별로 이렇게 뭐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해서 부를 쌓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여기서 계속 지금까지 주도했다는 100여 년 동안 주도했던 세력이 어디입니까? 스파르타, 아테네, 뭐 테베, 코린토스 이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지 북쪽에서는 아무도 힘 못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 마케도니아가 드디어 힘을 뻗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 8장 빈칸 한 번 더 채워서 한번 읽어주시죠.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그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선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큰 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왕이요 그의 등을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예, 감사합니다. 자, BC 359년에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의 왕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전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그 마케도니아의 왕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아민타스 3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민타스 3세. 이 사람 때에 별로 나라 힘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예요. 알렉산드로스 2세예요. 네. 첫째 아들이 알렉산드로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 세력을 이제 피려고 막 길을 쓰고서 이제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처남한테 죽어요. 네. 처남한테 죽고 그 처남이란 사람이 이 나라를 어찌어찌 하려다가 이 알렉산드로스 2세의 동생이었던 페르디카스 3세, 이거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제가 못 외우는 건 여러분도 안 해오셔도 됩니다. 네. 페르디카스 3세한테 죽습니다. 깝죽대다가 죽습니다. 그 페르디카스 3세가 다스리다가 죽고 그 동생이었던 필리포스 2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포스 2세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미타스 3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면 필리포스 2세한테 왕위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겠죠. 형이 둘이나 있잖아요. 형이 둘이나 있으니까 자기한테까지 왕위 안 돌아올. 그럼 왕위 계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왕자는 어디다 써먹느냐? 인질로 써먹기 좋은 거예요. 고대 세계에선. 네, 국익을 위해서. 이때 당시 마케도니아가 남쪽에 그 힘의 열세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쪽 남쪽에서 이때 당시 힘을 발휘하고 있던 국가가 어디였냐면 테베였습니다. 네, 테바이라고 자기들은 부르는 테베라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자 아들이었던 아미타스 3세 때 이 필리포스 2세가 아버지가 아들을 테바이에 인질로 보냅니다. 네, 사실상 인질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한테 나라를 물려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고 페르디카스 3세가 전투에 나갔다가 전사해요. 싸우러 나가 전사해.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때 졸지에 알렉산드로스 2세는 처남한테 죽었고 살해당했고 페르디카스 3세는 다른 민족하고 싸우다가 전사했고 그러니까 필리포스 2세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인질로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아까 이 필리포스 2세가 테바이에 있을 때가 테바이의 전성기 때랑 겹친 거예요. 아까 테바이의 핵심 그 전략 무기가 뭐였습니까? 신성부대, 300명의 신성부대, 개입부대. 네. 300명의 신성부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사선전술. 사선전술이라는 것은 전장 전체를 보고서 입체적으로 전장에서 병력들의 움직임을 지시하고 실제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그 누운 전략적 기술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이걸 필리포스 2세가 거기에서 잘 보고 배웠습니다. 완전 흥미로운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가지고 마케도니아의 군사력을 크게 강화시킵니다. 엄청나게 강화시킵니다. 사선대형을 페르시아 그 군대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을 하는 방법을 페르시아 군에도 이제 이식해서 훈련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보병부대에게 사리사라는 창을 들게 만듭니다. 사리사가 뭐냐면 긴 창인데 이 창이 얼마나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미터나 될까요? 전 이런 걸 참 못해요. 진짜 자대고 재보지 않으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벽 사이가 몇 미터나 될까요? 한 7, 8m 될까요? 그러면 저기에서 한 여기까지 창 길이가 되는 겁니다. 한 6m짜리 창이래요. 이 창을.
6m짜리 창으로 교체를 합니다. 원래 한 2, 3m 정도 되는데 창이 이 창을 굉장히 긴 걸로 바꾼 거예요. 예. 전술도 그렇게 바꾸고 창도 새로운 무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시민군이었는데 이 군대를 상비군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투 기술만 날마다 연구시키고 체력 단련시키고 군사 훈련만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한 몇 년만 훈련시키고 장비 개선하고 훈련법 개선하고 전술을 바꿨어요. 완전히 이전하고 다른 부대가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군대가 굉장히 힘이 강해집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군인은 생산활동에 쓸모가 없어요. 군인으로 모여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못 벌고서 여기 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돈도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소비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 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여기 이제 막 손가락 3개처럼 생긴 이런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이게 트라케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입니다. 이 지역을 개발합니다. 이 빌립보란 이름이 필리포스에서 온 이름이에요. 필리포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원래 여기 이제 다른 이름의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를 크게 개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필리포스, 그러니까 이 필리피라는 이 도시에 금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광을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 수익을 가지고서 1년에 20톤씩 했대요. 금 수익을 가지고서 군대에 다 몰빵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 마케도니아 군대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죠. 빌립보를 떠올리실 때는 알렉산드로스의 아빠인 필리포스 2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때 이제 크게 세워진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세력이 크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필리포스가 5페이지 교재 하단부입니다. 서쪽에 일리리아, 에피루스, 남쪽에 테살리아를 정복합니다. 뭐 북동쪽에 뭐 트라케 그쪽도 물론 이제 정복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크게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이 도시국가 이쪽이 북쪽에 장난 아니게 위협이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힘을 모아라. 그래서 막 이제 힘을 막 모읍니다. 테베를 중심으로 해서 막 힘을 모읍니다. 이 전투가 근데 벌어지는데 338년에 카이로네이아 전투가 이쪽이거든요. 네, 아테네랑 가까운 지역인데, 네. 사실 이쪽인지 사실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네. 이 테베, 아테네에 가까운 이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기서 신성부대가 괴멸당합니다. 264명인가 죽었대요. 300명 중에. 네, 굉장하죠. 네,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병기, 그리스 쪽의 최종병기를 끝장내버린 거죠. 이때 당시 마케도니아 군의 이제 전술을 테베니까 좌익에 힘을 실른다고 했잖아요. 테베군. 이제 마케도니아군. 중앙, 좌익, 우익. 마케도니아의 우익에 누가 있었냐면 알렉산드로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렉산드로스. 이때 당시 알렉산드로스가 몇 살이었을까요? 338년이면 18살이네요. 네. 18살짜리 알렉산드로스가 여기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혀 깨버립니다. 네. 정면으로 해서 그 신성부대를 깨뜨려 버립니다.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낸 거죠. 이 전투로 끝나버린 겁니다. 이 동네가 이제 다 마케도니아의 그냥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럼 마케도니아가 여기를 다 합병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리스는 도시국가 전통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깨뜨리는 건 불가능하고 억지로 그렇게 하려면 반발이 엄청나게 강할 거란 말이죠. 나중에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했을 때도 그리스 이쪽을 다 해체시키지 않습니다. 원래 그리스 도시국가들 자치하도록 다 내버려 둡니다. 자치할 수 있도록 다 내버려 둡니다. 우리한테 덤비지만 말아라 라고 하죠. 전통이 강한 동네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맞죠. 필리포스도 그걸 알아서 이쪽을 다 일제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다 그냥 이제 마케도니아 땅이라고 하지 않고 도시국가들을 다 남겨둡니다. 대신 그리스 스타일로 연맹을 하나 만들죠. 동맹을 하나 만들죠. 이 동맹을 하나 만듭니다. 이 동맹의 본부를 어디다 두냐면
코린토스에다 두고서 그래서 이 동맹을 코린토스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코린토스 동맹의 주도 세력은 어디냐면 코린토스가 아니라 마케도니아가 되는 것이죠. 마케도니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파르타를 제외한 모든 폴리스들을 다 참여시킵니다. 스파르타는 여기서도 빠집니다. 왜? 아테네가 저기 꼈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랑은 같은 배를 탈 수 없어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끝까지 협력을 거부합니다. 근데 마케도니아 입장에서 스파르타는 내버려 둬도 쟤네들은 나오지 않는 애들이니까 그냥 그래 그럼 너네 거기 있어 하고서 내버려 두고 나머지 세력들을 이제 통합을 한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그리스가 하나로 이제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서 필리포스가 전격적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동쪽으로 간다 라고 해서 이제 선언을 하죠. 동쪽엔 누가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있는 거죠. 왜 필리포스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필리포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지금 막 이쪽을 통합을 했잖아요. 당연히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의 그 불만을 돌릴 만한 대상이 필요한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불만을 저쪽 동쪽 페르시아 쪽으로 돌리도록 이걸 분출시킬 통로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페르시아 쪽으로. 페르시아가 벌써 2번이나 공격을 했었고 그래서 크게 피해도 입히지 않았어요. 물론 전쟁에서 그리스 쪽이 이기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던 필리포스가 그 반발을 저쪽으로 돌리기 위한 어떤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싶어요. 정복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타격을 주고 또 잃어버린 그 땅 이오니아 지역도 다시 빼야 되고 아마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필리포스 생각에.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쪽에 소아시아 지역 있고 소아시아 이쪽을 이오니아 지역 정도 우리가 뺏는다. 조금 더 뺐으면 이 정도까지 아마 그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보통의 그리스 사람이라면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20살짜리 젊은이에게 들어가는 순간 이건 진짜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으면 20살짜리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으면 페르시아 정복해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거기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군대를 모으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페르시아 쪽에서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혹자는 다른 식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를 죽인 거다라고 의심을 하죠. 왜 아버지를 아들이 죽이느냐? 이때 당시 필리포스 2세가 조금 더 좋아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왕위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럴 바에는 내가 왕 먹지 뭐 아버지 제끼고 내가 왕 먹지 하는 생각을 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증거는 없어요.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식의 의심을 했던 그 역사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근데 뭐 어찌됐건 뭐 진상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어린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누가 왕위를 계승해야 될까를 두고서 이제 뭐 설왕설래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후임이 돼야 될까 막 설왕설래 하는데 군부가 더 저 어린 뭐 아들보다는 알렉산드로스 쪽을 우린 지지하겠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렉산드로스는 이미 있던 전술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좀 보여준 바도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이르네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고 아버지 따라가면서 어린 나이부터 여기저기 전투에서 전공을 좀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 입장에서 보기엔 이쪽이 조금 더 안정되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에 왕위를 계승하는 거죠. 왕위 계승하자마자 다른 왕자들 뭐 친척들 다 죽여버립니다. 요거 보고서 어쩌면 얘가 아버지 죽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위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 남게 됩니다. 다음 과의 이제 주인공이 알렉산드로스랑 아까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가 이제 다음 과의 주인공이고요. 여기 뭐 한 가지 이제 사족을 좀 붙여놓자면 알렉산드로스의 선생님이 누구냐면 과외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대박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이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선생님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소크라테스의 손제자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증손제자 정도 되겠네요. 개통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거기 나와 있지만 딱히 뭐 철학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쪽 보면 별로 흥미가 없었다고는 하는데
그리스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리아스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 문학 작품 시 있지 않습니까? 호메로스가 썼다고 알려진. 그걸 이제 전투 원정에 나가면서도 늘 품에 끼고서 자기 전에 이제 읽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이 시기 세계 주요사 연표, 세계 주요 세계사 연표 한번 보시죠. 서양에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이 있었고,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로마가 있는데, 이때 당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다 통일한 나라는 아니었고요. 그냥 조그만하게 로마 시가 있었는데요. 네, 로마 시가 있었는데, 북쪽에서 켈트족이 와가지고 여기를 점령해버립니다. 로마 시를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한동안 막 이렇게 로마의 언덕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언덕에 들어가지고 농성하면서 몇 달 동안 거기서 벌벌 떠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켈트족의 로마시 점령이라는 사건입니다. 이것 이후로 로마가 아주 이 악물고선에 힘을 키웁니다. 이거 이후로 이 악물고선 힘을 키우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359년에 필리포스 2세가 즉위하고요. 337년에 그리스 전체를 사실상 통일하고 코린토 동맹을 결성하죠. 그럼 이 시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느냐? 고조선이 이제 있는데, 고조선에 이때 우리나라가 뭐 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북쪽에 이제 고조선이 있었고, 한반도 남쪽에는, 뭐, 진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쪽에 이제 조선이 있었고, 진이라는 세력이 있었다. 진국,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진국, 진이란 나라. 나중에 이제 이 진이 이제 마한, 진한, 변한 이제 뭐 이런 걸로 변하고 이제 제 이 교재 만들면서 동영사 책을 그렇게 찾아봤는데 남은 게 정말 없습니다. 도서관을 정말 엄청나게 들여다니고 책 진짜 이것저것 다 펴봤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관련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양 쪽 보면 인도에는 16국 시대라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제 16국 시대는 인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역삼각형으로. 실론섬도 있고, 주로 이제 북쪽이 이제 16개의 나라로 갈라졌던 시대가 있습니다. 북쪽은 아리아인이고 남쪽은 드라비다인인가? 인종 자체가 달라. 남인도랑 북인도랑 인종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쪽은 이 16국 시대라고 16개 나라가 막 싸웁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역시 인도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옛날부터 윤회 사상이 있어가지고 현재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그다지 가치 있게 여기질 않는데요. 그래서 한참 후대까지 역사서가 아예 편찬되지 않았대요. 이 기록은 어디 나오느냐? 16개 국가 16국이 있었다는 얘기는 불경에 나옵니다. 불경에 이제 16국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이 시기 이제 중국에는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중국에 이제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가운데 이제 주나라가 있고 조그만하게 있고 뭐 진나라니 초나라니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원래 춘추 시대가 있고 전국 시대가 있는데 춘추 시대랑 전국 시대의 차이가 뭐냐면 춘추 시대에는 주나라 황제를 그래도 중앙에 놓고서 왕을 놓고서 주나라만 왕이고 나머지는 제후예요. 근데 전국 시대가 되면 주나라 이제 필요 없어. 우리도 왕 해먹으려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왕이라고 서로 막 죽고 죽이고 막 싸우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전국 시대가 싸울 전자입니다. 전국 시대가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이제 전쟁에서 패하면은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앞서서는 전쟁에서 패하면 왕을 갈아요. 왕을 가는 걸로 보통 끝나고 나라가 망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전국 시대가 되면 다 필요 없고 이제 지면 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죠. 이게 이제 나중에 진나라 시황제가 통일할 때까지 이런 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 전국 시대에 중국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철기가 보급이 확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라가 싸워도 이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춘추 시대에 이제 철기가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중국에. 야, 지금 어떤 시기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철기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전엔 철기가 없어요. 청동기예요. 청동기는 땅 막 파면 얘가 구부러져요. 금방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얻을 수가 없는데 철기는 단단하거든. 이건 아무리 파도. 근데 왜 제가 텃밭 할 때 호미는 자꾸 부러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차원이 다르니까 농업 생산력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병사 개개인을 무장시킬 수 있게 돼요. 춘추 시대에는 전차전이에요. 전차전.
그래서 무슨 천승지국이니 백승지국이니 이런 표현이에요. 이 나라에선 전차 1000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 전차 100대를 동원할 수 있는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라의 크기를 설명하는데. 전차전이에요. 전차전은 누가 싸울 수 있냐면 귀족들이나 가질 수 있는 거. 평민들은 말을 어디 감히 갖고 돈이 얼마 비싼데 정유라나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사는 거지. 평민들은 그 말 못 사요. 그러니까 막 돈 많은 사람들만 싸워요.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면 귀족들끼리 나와 싸우는 거예요. 뒤에 이제 병사들이 우르르 막 몰려 있는데 얘네들은 다 무슨 몽둥이 들고 있고 막 허술한 창 들고 죽창 들고 막 그런 거 싸는 거예요. 쪽수만 쓰는 거예요. 앞에서 말들 해서 막 전차들이 막 치고 다니면서 막 싸우고 막 하면서 거기서 거의 끝나버리고 뒤에는 이제 막 제압용으로 와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싸워봤자 다 자기들끼리 부러지고 이제 주먹질하고 막 돌 던지고 그래야 되는 시대가 춘추 시대인데 이게 이제 철기가 보급이 되면서 병사들을 무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전투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한 번 지면 피해가 엄청나게 됩니다. 전에는 지면 그냥 귀족들이 죽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건데 이제는 돈 없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얘네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피해가 장난이 아닌 시대가 돼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 시기가 재밌죠.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하 문명인 중국에서도 철기가 보급되면서 전국 시대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인더스강, 겐지스강에 있는 인도 쪽에서도 16국이 난립하면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시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서쪽에 지금 이제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나일강이라고 하는 나머지 두 문명도 이쪽도 막 정신없이 이제 싸우는 시기가 벌어져요. 물론 이게 뭐 역사 크게 보면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에 나타나는 주요 변화가 뭐냐면 철기가 동서양에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스 아까 부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 뭐 창 들고 방패 들고 이거 방패가 청동이에요. 쇠가 아니야. 아직 철기가 아니에요. 예.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이게 막 발전한 동네는 이제 막 철기가 막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막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동서양의 4대 문명의 주요 강국에서 모두가 다 싸우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정신없이 쪼개져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져서 정신없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혼돈의 시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